이번에 속보로 발표된 내용 중에 미니애폴리스 발생한 총격 사건 하나가 지금 미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이 일반 시민을 단속하는 도중에 사살을 해버린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주말 사이에 수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는 국내 사회 이슈처럼 보이죠. 근데 불과 며칠 만에 이번 일이 워싱턴 정가의 예산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금융시장까지도 긴장시키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으로서 정리드릴 예정이고, 겉으로 보이는 정치 드라마 뒤에서 실제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결론부터 살짝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미국 민주당의 셧다운 승부수에 시장의 돈은 이미 방향성을 틀었다라는 점인 거고,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월 초에 미니애폴리스, 이 추운 날씨만큼이나 싸늘한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불법 이민 단속 현장에서 37세 여성 르네 굿이라는 분이 IC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을 했어요. 이 차를 몰고 요원들을 향해서 돌진하려고 했다. 이게 IC 측 주장이고요. 이건 아니다. 이 차를 돌려가지고 도망치려던 거를 등에 대고 쐈다. 이게 바로 이 현지 주민들과 미네소타 주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게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현장 동영상까지도 SNS에 퍼지면서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런 무기도 없는 민간인을 과잉 진압으로 죽였다라는 이런 비판이 거세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IC를 해체하라는 구호까지도 나오면서 이 전국으로 분노가 번졌습니다. 이 주말에 미니애폴리스에만 수만 명이 쏟아져 나왔고요. 뉴욕, 필라델피아, LA까지 포함해서 이 전국의 1000곳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었죠. 이쯤 되면 당연히 정치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민주당은 이 사건을 천금 같은 명분으로 바로 포착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시점 자체가 연방 예산안 협상 막바지에 맞물렸거든요. 원래 다가오는 1월 30일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 그때까지 예산안 통과 안 되면은 미국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됩니다. 민주당은 현재 상원 모두 다 소수당으로서 힘으로 밀면 밀리는 입장인데요. 근데 IC 총격 사건이 터지면서 민주당 내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니, 이번에야말로 이거 IC 예산 손봐야된다. 아예 예산은 안 통과를 막아서 가지고 IC를 개혁하거나 아예 없애버릴 방안을 강제로라도 관철하자. 현재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마디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다시 한번 불사하고서라도 이번에 IC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 내부에서도 모두가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현실론을 말리는 중진도 많이 있죠. 하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여론이 IC를 때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막 달아오르니까 민주당도 이걸 등지고 가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메뉴판에 오른다는 말이 있죠. 주도권을 쥐지 못하면 오히려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건데, 민주당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의 테이블에 앉아있지 못해요. 자칫 가만히 있다가는 이번 사안조차도 민주당이 야당이라서 이런 사단이 났다, 이렇게 역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판을 뒤집는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좋다, 이거 예산안 그거 절대로 통과 못 시킨다, 셧다운 가더라도 우리가 IC 싹 손볼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산이 섰습니다. 어차피 예산 지연돼서 셧다운 가면은 트럼프 행정부 책임으로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번 사태의 발단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 때문이라는 게 현재 여론의 흐름이니까요. 이 민주당의 강경파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셧다운을 막으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IC 비호하느라고 예산 합의를 어겼다라고요.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 이번에 셧다운 책임을 공화당에 뒤집어 씌울 수 있다라는 계산인 건데, 과거 셧다운 때는 보통의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체가 욕먹기 마련인데, 이번만큼은 국민을 쓴 잘못을 덮으려는 이 트럼프 때문에 벌어진 셧다운이란 이야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시나리오처럼 보였을 겁니다. 반대로 트럼프 측에서는 상당히 난처해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예산 대치 국면에서 야당을 향해 가지고 이 국가 안보를 담보로 협박한다고 비난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소재가 소재다 보니까 함부로 민주당을 욕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건 자칫 잘못했다가는 민간인의 죽음까지 감싸는 대통령 이미지를 뒤집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는 일단 시위대를 향해서 폭력은 안 된다라는 단속을 주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IC 요원들은 애국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애매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에선 강국이고요, 또 한쪽에선 수비를 하고 있는 이 보는 사람이 정말 혼란스럽죠.
그만큼 현재 코너에 몰렸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에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월 30일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현재 상황만 봤을 때 솔직히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시장에서 돈을 거는 사람들이 계산하는 확률도 80%가 넘어가는데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84%, 거의 기정사실 취급이죠.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그래서 뭐 연방정부 셧다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말은 거창한데요. 생각보다 자주 있었습니다. 이 정부가 문을 닫으면 국립공원 폐쇄라거나 여건 업무가 중단되고 각종 보고서 발표 지연되면서 불편한 일들이 생기겠지만 이 세상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과거 셧다운 때는 의외로 잘 버틴 경우가 많았었는데 하지만 이번 셧다운 이슈는 결이 조금 다르다는 지적이 나와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대립의 양상이 다르고요. 또 여기에 얽혀있는 다른 변수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가 정치 프레임의 변화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공세 펴고 트럼프 탓이라는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론도 여기에 있는 어느 정도 호응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실로 셧다운이 벌어진다. 이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평소보다 거셀 수가 있다는 거. 정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리더십에 금이 갈 위험이겠죠. 이 올해 가을에는 대통령 선거 캠페인도 본격화가 될 텐데 이런 타이밍에 트럼프 때문에 정부가 문 닫았다는 인상이 퍼진다. 그럼 트럼프 재선 가도에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경제가 겉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좋고 실업률 4%대라는데 그 안으로는 둔화 조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규 고용도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이럴 때 연방정부 셧다운이 다시 한번 터지게 되면서 공무원 임시 해고되고 서비스 공백 생기면은 바로 경기에 찬물이 되는 거고 이미 미국 월가의 몇몇 이코노미스트들은 셧다운 일주일 하면은 분기 성장률 0.1에서 2포인트 깎인다라는 분석을 내놨어요. 이게 길어지면 GDP 기준으로 1에서 2포인트 날아간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 말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증시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증시가 선방했는데 셧다운으로 경기가 꺾인다. 그럼 금리 인하도 약발이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금융시장 데이터입니다. 이 돈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하죠. 현재 시장 데이터들은 벌써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증시가 며칠 전에 트럼프 돌발 발언 때 이미 한 차례 출렁였었고요. 금값은 연일 최고가 경신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스당 4,900달러 기록하면서 이 달러 가치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는 거. 한때 100을 넘보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97 안팎까지 밀렸어요. 미 국채금리도 내려왔죠. 10년물 금리가 3.1%대로서 연초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자산으로 대피하는 돈의 행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겉으로 고요해 보여도 돈은 이미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는 거. 주식시장 내부 흐름도 심상치가 않아요. 이 변동성 지수 빅스가 상승했고요. 시카고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보호용 풋옵션 매수가 크게 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크립토 시장까지도 증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최근에 며칠 사이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들이 거래소로 이동을 했고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솔직히 다들 일단 대비 자세 들어갔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전하지 않은 돈의 움직임은 분명해요. 뉴스만 봤을 때 민주당이 이길까 트럼프가 버틸까 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지만 정작 지금 시중의 돈들은 누가 이기든지 셧다운 되면은 일단 내 돈부터 지키자라면서 도망갈 채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지점들을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 뉴스 A 대 작은 B 이번 이슈도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 시끄러운 정치 싸움이겠지만요. 그 밑에서 현재 시장 자금은 이미 승패를 예측해서 선제 대응하고 있다는 거. 현재 시장의 큰 손들은 민주당의 전략 그리고 트럼프의 대응 전부 다 계산에 넣은 상황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결론이 이번에 셧다운 각오해야겠다.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확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전자산 좀 미리 사두자.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 증거로서 금 사고 있고 국채 사고 있고 주식 일부 털어놓고 있고 다들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은 이런 흐름들 남들보다 빨리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이 겉으로 뉴스만 쫓아다니다가는 이미 돈이 전부 다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난 뒤에야 상황 파악하고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돈은요. 뉴스보다 한 발 빨랐다는 사실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이 시나리오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셧다운이 현실화되는 시나리오. 이런 경우에 민주당은 강경하게 버틴 보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트럼프 탓 프레임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할 테니까요. 다만 여기서 정부가 멈추는 사태까지 가게 되면은 민주당도 정치적인 부담을 완전히 벗지 못해요. 이 민심이 늘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트럼프 잘못 이러다가도 막상 일상에 불편 생기면은 정치권 다 못났다. 민주당, 공화당 똑같다.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 막판에 극적인 타협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 이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강경파도 챙기면서 막판에 트럼프 측이 상징적인 양보 하나 던져주면은 국민을 위해서 결단했다.
이렇게 합의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IC 요원들 버디캠 달기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조건 넣고 재발 방지 약속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예산 통과시키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면 셧다운은 피하고 또 서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가 될 겁니다. 트럼프도 체면 세우고 민주당도 할 일 했다 뭐 이렇게 넘어가겠죠. 시장은 아마 이 시나리오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건데 왜냐면 돈들은 기본적으로 최악을 예상을 하되 최선도 바라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이 중장기 셧다운, 그리고 정치권 레임덕인데요. 이 정말 둘 다 한치 양보 없이 버티게 되면은 2월 내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거고, 그 여파로 금융시장 출렁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솔직히 그 누구도 이득을 못 봐요. 트럼프 지지율 떨어질 거고요. 민주당도 경제 인질극 비판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현재로서 이 극단적인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외부 돌발 변수, 뭐 국제 분쟁이나 테러 같은 이런 상황까지 겹친다. 그럼 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스들이 쏟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피해하셔야 되는 것은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자극적으로 나와요. 셧다운 임박했다, 증시 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그럴수록 한 발 떨어져서 구조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돈의 흐름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런 구조를 함께 보자는 말씀입니다. 이 표면적인 뉴스보다 본질을 보자라는 건데 이번 사태 본질은 정치적인 힘겨루기입니다. 민주당이 왜 이러나? 결국 선거 앞두고 트럼프 한 방 먹이려는 거겠죠. 그럼 트럼프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본인 지지층 결집하려고 법제에서 대통령 이미지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힘겨루기 자체가 언젠가 또 다른 이슈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이런 상황에서 진짜 내 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체크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셧다운이 경제에 미칠 영향, 연준의 금리 정책에 미칠 변화, 미국 신용등급이나 달러 신뢰에 끼칠 파장까지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미 국채 신용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연준도 아직은 데이터 좀 끊겨도 방향성 바꾸지 못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큰 물줄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시장은 일시적으로 출렁이더라도 또 다시 한번 제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위기일까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의 정답은 둘 다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죄송한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팔 때 구조적인 흐름이 탄탄하면은 담대한 분은 오히려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반대로 모두가 괜찮다 할 때 위험신호 포착한 분은 미리 빠져서 손실을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시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돈의 흐름을 읽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정치 뉴스가 시끄러워져도 돈의 신호는 조용히 찍힌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비슷하게 이 정치발 악재가 나올 때는 맨 먼저 채권 시장 반응을 보세요. 이 채권 금리가 급락한다. 그러면 큰손들은 위험 회피에 들어간 겁니다. 금값이 폭등한다. 역시 마찬가지겠죠. 반면에 금리나 금값이 잠잠하면은 실제 돈은 소음으로 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초반에 금리가 팍 안 떨어졌다면은 민주당 으름장일 뿐이었니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금리가 하락하고요. 또 금이 날아가니까 이거 돈들이 진짜로 겁먹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거겠죠. 여기서 XRP는 어떨까요? 가격 보면은 정말 답답합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시면은 XRP 리플이 참여하는 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급성장하고 있고 전통 금융권의 블록체인 도입하면서 벌써 몇 년째 듣는 뻔한 스토리라고 흘려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구체적인 성과들을 보시면은 드디어 파일럿 시험에서 프로덕션 실제 사용 단계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고 리플의 RLUSD가 바이낸스에 상장되고요. 세계적인 NGO들이 그걸로 구호자금을 보내보고 또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 송금하고 이런 뉴스들 하나하나가 모자이크 퍼즐 조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요. 하지만 이게 전부 다 맞춰진다. 그때부터 거대한 그림이 드러나겠죠. 저는 이런 그림들이 국경 없는 금융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XRP는 그 그림의 한 모서리를 오래전부터 붙잡고 있었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정치권이 난리를 치든 말든 기술과 돈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들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정치 이벤트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돈의 흐름과 기술의 방향성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과 트럼프가 싸우는 모습 크게 봤을 때 하나의 장면일 뿐이지 이 돈은 이미 그 다음 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우리 신사 채널과 함께 하시면서 늘 한 박자 빠른 시각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시장의 등락폭에 감정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 시장을 길게 가져가는 건 어렵고요. 오를 때 내릴 때 각각 할 수 있는 걸 준비해둔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자기 몫을 만들어 갑니다.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투자 시장의 기본 구조인 건데 이 흐름 자체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버티는 것부터가 고역이 되죠. 하루하루 가격에 따라서 기분이 바뀌고 올라가면 괜히 조급해지고
내려가면 또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투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길게 가져가는 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시장이 오를 때 내릴 때 각각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미리 구분해 두시는 겁니다. 시장 상승할 때는 욕심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일부라도 수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 챙겨두는 시간이고, 시장 내려올 때는 불안해할 시간이 아니라 그때를 대비해 마련해둔 여유로서 평단 조정하고 비중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준비만 되어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같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 가격이 내려가도 망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구간이 왔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가격이 올라가도 더 올라가야 되는 데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뭘 챙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올라갔을 때 팔고요. 또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당연히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대부분 올라갔을 때 더 사고 떨어졌을 때 불안해서 파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해서 적당한 단기 저점과 고점을 활용하는 이유도요. 똑같은 리플이라도 4,000원 주고 사는 것보다 2,500원 주고 사는 게 당연히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늘 안 사도 결국에 시장의 흐름이 내려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단기 저점 활용해서 매수 타점 걸어놓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 같은 것도 내가 매수 가격이 얼마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얼마다라고 해서 그 가격까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적당 단기 고점에서 분할 매도하고 또 내려왔을 때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이런 원칙 매매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시장에 휘둘리느냐, 시장 안에서 내 것을 만들어가느냐, 이 차이는 이 작은 준비에서 갈립니다. 시장을 이기려 들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오를 때 할 일, 내릴 때 할 일 분명히 정해두는 거, 그게 이 변동성 큰 시장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습니다. 결국에 끝까지 남는 사람은요, 시장을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 맞춰서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코인 시장이 하루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XRP나 비트코인처럼 중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 그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수급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또 시장 심리까지도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반등 주는지 이런 흐름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야속하지만 결국에 투자 시장은 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방향성을 바꾸는 곳이에요. 이 솔직한 말로 투자 시장은 친절하지도 않고요.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제 영상 채널 댓글만 봐도 코인 시장 끝났다, 리플 끝났다, 알트 다 죽었다, 이런 말들 가장 많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최바닥이었었고, 그때는 누구 하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런 시점 지나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반등이 나왔고, 리플만 보더라도 이틀 3일 사이에 20에서 30%에 가까운 급한 반등이 나온 걸 보면은 왜 이 시장이 심리의 시장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전 1개월, 2개월 동안 지루했고 답답했던 시장을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고, 오히려 그 구간에서 내가 버텼던 경험들, 흔들렸던 기억들, 이 판단들을 미뤘던 순간들을 전부 경험치로 남기셔야 된다는 거. 이 시장이 상승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다시 들뜨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는 분할 이체를 통해서 리스크 줄여 나가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 확보해두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흐름에 맞는 단기 종목들을 살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진짜로 중요한 대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뭘 해야 될지, 왜 원칙 매매가 중요한지, 후회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이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의 흐름이랑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정말로 잘 대응을 해나가는 거, 이런 것도, 그리고 분명히 다시 찾아올 단기 조정과 하락의 시장도 냉정하게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상승하고 반등한다고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냉정한 판단으로 현실적인 내 것으로 만들기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특히나 알트, 단기, 단타 종목 같은 경우도 무리한 타점으로 진입하고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목표 타점을 통해서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수익 실현이 된다면 현금 비중을 쌓아나가는 전략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욕심내다가 못 파는 것보다는요, 팔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리플도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 여러 번 안내를 드렸었지만 너무 아쉬운 거는 2,000원 초중 후반에 내려오는 정말 좋은 단기 저점의 분할 매수 타점이 자주 찾아오더라도요, 이 불안해서 더 하락할까봐
그냥 누군가가 리플 1,000원까지 떨어진다, 몇백 원까지 떨어진다, 이런 무의미한 글만 보고 불안해서 추가 매수 타점을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투자 심리라는 게 내가 팔고 나면은 더 하락하기를 바라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리플이 하락하기를 바라고 또 리플 더 떨어진다, 1,000원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댓글이나 말을 한다면은 과연 그분은 리플을 보유하고 있어서 하락하기를 바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팔았기 때문에 남들도 팔았으면 하는 거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하락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봐야 될 것과 불필요한 것들 어느 정도 안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투자 시장은 늘 가장 비관적인 순간에 방향성을 바꾸고요. 가장 낙관적인 순간에 경고를 주는데 그때마다 감정으로 반응하시면 매번 뒤늦게 쫓아가게 되고 준비된 사람은 같은 장면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 살아남는 사람은 늘 그 야속함을 미리미리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버시지만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들,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